네, 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뽀개기 두 번째 챕터 마지막 주제로 주기율표와 명명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율표는 영어로 periodic table이고요. 명명법이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로는 nomenclatu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 배울 주기율표는요,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시간에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명명법을 배울 텐데요. 일반학에서 명명법은요, 여러 챕터에서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장에서 처음으로 명명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화합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는 동안 계속되는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친구를 알게 될 때 뭐부터 물어보나요? 당연히 친구의 이름이죠. 같은 반에 50명 또는 같이 학교에 입학한 과 동기 친구가 50명이라고 한다면 처음 50명의 이름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친해지는 사이가 되면 이름은 당연히 기억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에서 명명법은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여러 화합물들에 대해서 만국 공통어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화합물의 이름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국제적으로 과학에 대해서나 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을 때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명명법을 배우게 되면 전부 외워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규칙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서 이름을 짓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화합물의 이름 짓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주기율표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율표. 영어로는 periodic table인데요. 주기율표는 레이먼드 창의 일반화학 2장과 스티븐 줌달의 일반화학 2장에 동시에 처음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기율표를 이용한 물질의 주기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진 않고요. 나중에 레이먼드 창의 교재의 경우에서는 8장 원소의 주기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소의 주기성 챕터에서 좀 더 주기율표를 깊게 다룰 예정이고요. 줌달의 일반화학 교재의 경우에도 7장을 가시면요. 원자 구조와 주기성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이 두 챕터에서 주기율표를 깊게 다루므로 나중에 올려지는 영상을 통해서 주기율표는 더 깊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장에서 처음 나오는 주기율표는요.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한 표입니다. 1869년도에 드미트리 멘델레이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화학자였는데요. 이분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직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굉장히 끈기 있게 원소들을 관찰한 결과 어떠한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잠깐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1860년대 후반입니다. 자, 이 시기에 그 당시에 보고된 대략 한 60여 개의 원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60여 개의 원소들을 이제 본인 수업 자료에 넣으려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날 학생들이 엄청나게 카드 놀이에 빠져 있었는데 멘델레이프가 60여 개의 원소를 카드에 적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었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보라고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이렇게도 나열해보고 저렇게도 나열해보다가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이게 나열을 했더랍니다. 그러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실제로 멘델레예프의 회고록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몇 날 며칠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멘델레예프가 책상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꿈속에서 카드의 배열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표로 만들어낸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주기율표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일에 빠져 있으면 꿈에 나올 정도였을까요?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의 주기율표는요, 원자량 순서에 따른 배열인데, 현대식 주기율표는
원자량의 순서로 나열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단지 원자량에 따른 배열이 아니라 화학적 성질의 주기적 반복에 초점을 맞춰서 배열을 해보았고, 빈 자리가 있는 경우 그냥 빈 자리로 놔두었다네요. 멘델레프는 아마도 그 빈자리에 뭔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더랍니다. 굉장히 대단한 통찰력이죠. 무조건 주어진 원소로 강제로 끼워 맞추지 않고 안 맞으면 비워놓았다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자리에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되면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현대식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118개의 원소들이 보고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자연 속에서 발견된 원소들이 94종 정도의 이제 천연 원소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대략 24종 정도의 원소들은 이제 연구실에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들이 존재한다,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자,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되어 있고요. 원자 번호는 통상적으로 Z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기율표에 보시면 각 원소 위에 있는 숫자는 원자 번호이기도 하면서 양성자의 수이기도 합니다. 자, 원자 번호가 있고 원소 기호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A는 질량수라고 하고요. Z는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X는 원소 기호이죠. 자, 원자 번호는 참고로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프로톤이죠.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의 합이죠. 자, 여기 주기율표를 보시면요, 바로 왼쪽 위에 있는 6, 자, 탄소를 중심으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6이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이게 바로 양성자의 수고요. 넘버 오브 프로톤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상자마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 average atomic mass, 자, 평균 원자 질량이 원자 질량 단위인 AMU를 단위로 쓰는 그런 값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에서요, 주로 금속은 이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색깔로 그 원소들의 성질을 분리를 해 놓았는데요. 주로 왼쪽에서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것들이 금속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정도까지가 금속이라고 합니다. 메탈이고요. 이런 금속들은 전도성이나 뭐 광택, 연성을 띠기도 하고 전자를 잃고 양윤을 잘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계, 자, 이쪽이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끼어져 있는 이 초록색 계열들의 원소들은 준금속으로 분리가 됩니다. 영어로는 메탈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전자 배치와 화학적 성질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주기율표이고요. 비슷한 성질끼리 같은 그러니까 같은 족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룹이 되는데요. 이게 세로줄이 바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요, 그룹에 속해져 있는 원소들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족에는 총 세로줄이, 그러니까 18개가 있고요. 같은 족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족의 경우에는 이쪽은 리튬부터 시작하는 족 그룹을 1A족이라고 합니다. 1A족은 알칼리 금속, 여기 위에 있는 수소는 제외하고요. 알칼리 금속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비금속과 쉽게 반응해서 1 플러스의, 자, 1A 그룹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의 그 전하를 띠는 양이온을 잘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EA족입니다. EA 그룹인데 얘네들은 2 플러스의 전하를 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즉 전자를 두 개를 잃고 2 플러스, 다시 말하면 이가의 양이온을 잘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영어로는 알칼라인 얼스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이 3족, 4족 전이금속 계열인데요. 5족, 6, 7, 8, 9, 10, 11, 12족 이렇게 A를 안 붙이고 이렇게 숫자로 자연수로만 붙일 수 있는 그룹들에 해당하는 전이금속들인데요. 여기에서 넘어간 보론부터는 우리가 특별히 13족이라고도 하지만은 바로 3A족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3족과 3A족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3A족은 이제 보론부터 시작하는 이 그룹을 3A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뻗어 나가면 플로린으로 시작되는 이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족들은 7A족입니다. 또는 17족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원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종종 이원자 분자를 잘 형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다. 그러면 플로린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자 분자 형태 F2 또는 클로린이다. 그러면 Cl2 이러한 식으로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서 분자 하나를 형성한 그러한 분자를 이원자 분자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속과 반응해서 이제 염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솔트라고도 하는데 금속과 반응할 때 이 7A족에 있는 할로젠들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1-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을 잘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있는 이쪽 있죠? 이쪽은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지논, 라돈입니다. 얘네들은 8A족 또는 18족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또는 불활성 기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뭐 영어로는 종종 이제 이너트 가스 또는 어떤 책에는 노블 가스라고도 이름을 붙여 있기도 합니다. 고귀한 기체라고 별명 붙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체들이 이제 주로 단원자 기체 형태로 존재하고요. 단원자 기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헬륨이다. 그럼 헬륨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또는 네온이다. 그럼 네온 혼자 존재하는 거죠. 다른 기체나 다른 원소들이 주변에 다가오더라도 반응을 안 하는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순수혈통 또는 귀족과 같은 주변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름을 노블가스라고 붙여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왼쪽 그룹에서부터 오른쪽 그룹까지 우리는 1족부터 2족, 3족 쭉 붙여서 17족, 18쪽까지 이렇게 숫자를 붙여줄 수도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트랜지션 메탈에 해당하는 원소들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1족부터 2족, 17, 18족을 1A, 2A 이런 식으로 A를 붙여서 3A, 4A 또는 8A 이런 식으로 붙여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주기는요, 가로줄입니다. 자, 이쪽에서 보는 가로줄이 주기인데 수소와 헬륨이 들어가 있는 이 주기가 바로 1주기입니다. 1주기. 영어로는 first period. 자, 총 7개의 주기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세보면 7줄이 있죠. 그리고 이 주기는요, 원소가 가진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이 전자 껍질 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면 이제 에너지 준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이 하나, 이 두 번째 주기에 있는 것들은 껍질이 2개.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하나씩, 한 겹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은 2장에서는 이 정도로만 다루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창의 교재나 또는 줌달의 교재에서 뒤쪽에 7장, 8장에 들어가서
이 주기율표를 보고 원소들의 특징이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요, 바로 명명법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명명법인데요. 명명법은요, 화합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종종 노멘클레처, 영어로는 노멘클레처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네이밍, 이름을 붙인다, 네임에서 동명사로 만든 네이밍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합물의 이름을 붙여서 화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명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명명법은 그냥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문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일반학 책에는 우리말로 된 그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General Chemistry 텍스트북을 보시면 영어로 된 명명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말로 기록된 명명법으로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 배울 텐데 NaOH라고 하면요. 국문으로, 그러니까 즉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NaOH 화합물을 수산화 소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수산화 또는 뭐 수산화 종종 어떤 교재들 좀 오래된 교재들은 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이 이름은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배우는 명명법 영어로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 NaOH는요,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듐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면 전 세계 공통어가 됩니다. 즉, 어차피 배우는 명명법, 가급적이면 영어로 배우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지금부터 그 영어로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 기반을 해서 규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성분 이온 결합 화합물의 유형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분 이온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화합물을 이야기하는데, 양이온, 음이온 각각 하나씩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입니다. 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처음에 양이온의 이름을 그냥 원소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먼저 적고 플러스, 그리고 나서 음이온의 원소의 이름을 활용해서 끝에다가 IDE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입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NaCl이면요. Na는 뭐죠? 소듐이고요. Cl은 뭐죠? 클로린입니다. 원소 자체는 클로린인데 이 클로린이 NaCl에서 음이온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클로린에다가 끝에 ID를 활용해서 철자를 조금 수정해주면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명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몇 개 연습을 해볼게요. KBr이다. 자, K 같은 경우에는요, 포타슘입니다. 원소의 이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한 칸 띄고 얘는 브로민. 원래 이 브롬 자체는 BROMIN인데 원소의 이름은 브로민인데 얘가 음이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브로마이드라고 하면 됩니다. 또 연습해 볼게요. MgOH2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 다음에 OH는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국문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다시 한번 국문의 경우에만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자면 NaCl이라고 하면 국문으로 얘기하면 뒤에서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염화, 그 다음에 NA를 뒤에 읽습니다. 뒤에 붙입니다. 소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염화라는 이름이 어떤 원소인지 연상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런 식으로 염화소듐이라고 이름을 하면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왕 공부하는 거 가급적이면 영어식 이름 짓는 방법을 터득하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이온 화합물에서 영어식 명명법은요, 어차피 양이온은 원소 이름 그 자체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뒤에 음이온에 대한 이름만 좀 정리를 해서 연습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단 단원자 음이온, 자 모나토믹 애나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원자 음이온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로린은 F-, 자 음이온의 형태일 경우 이름이 플로라이드고요. 클로린은 클로라이드, 브로민은 브로마이드, 아이오딘은 아이오다이드입니다. 옥시전이죠. 옥시전은 끝자락에 id를 붙여서 옥사이드, 얘는 설퍼죠. 설파이드.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이죠. 나이트라이드, 다 id를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포스퍼러스입니다. 포스퍼러스는 포스파이드, id를 붙였죠. 얘는 하이드로젠입니다. 하이드로젠은 음이온의 형태일 경우에 하이드라이드. 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원자 음이온의 예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적고 입으로 직접 읽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연습하다 보면 명명법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쭉쭉 뻗어 나가 볼게요. 자, 다원자 음이온, 폴리애토믹 애나이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이온을 형성했는데 원자가 여러 개가 같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음이온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자, OH- 하이드록사이드, CN- 사이아나이드, 다 끝자락이 ID 끝납니다. 자, 얘는 NO3-인데 나이트레이트, AT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얘네들은 뒤에 가서 그 옥소 애시드를 명명하는, 그러니까 산소를 포함하는 산해에 대해서 명명을 하는 것을 배울 텐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O2-는 NO3-와 NO2- 산소 한 개 차이죠. NO2-가 바로 나이트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SO4-는 설페이트, 그 다음에 SO3-는 여기서 산소 하나 뺐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산소 하나 빼서 IT 붙인 것처럼 설페이트에서 설파이트가 됩니다. 자, 카보네이트가 있고요. 자, 그다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꼭 이 포뮬러를 적어보면서 이름 적고 말해보고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는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입니다. 얘는 포스페이트고요. 얘는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입니다. 얘는 다이하이드로젠, 앞에 하이드로젠이 두 개 있죠. 자, 이렇게 접두사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접두사에 대한 내용도 바로 뒤쪽에서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크로메이트입니다. 근데 Cr2O7 2-면 다이크로메이트고요. 얘는 펄망가네이트. 얘가 바로 아세테이트입니다. 얘는 이렇게 CH3COO-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세테이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에 이제 양이온이 붙으면 그 양이온의 원소 이름을 그대로 붙이면 명명법은 끝납니다. 자, 연습을 조금 더 몇 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NaCl, 앞에서 연습했던 거죠. 소듐 클로라이드입니다. KBr도 배워봤고, 그 다음에 또는 뭐 KNO3는 뭘까요? 포타슘 NO3가 뭐죠? NO3-인데 걔가 바로 나이트레이트입니다. 포타슘 나이트레이트죠. 자, 그리고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것들도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NaSO4. 자, Na2SO4입니다. 얘는 소듐 설페이트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퀘스천 하나 던져볼게요. FeCl2는 어떻게 쓸까요? 아이언 클로라이드라고 쓰겠죠. 자, 여기서 퀘스천 하나 더. FeCl3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얘는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얘도 아이언 클로라이드 이렇게 붙이면 될까요? 그러면 이 위에 FeCl2와 FeCl3는 이름이 같나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재치 있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클로라이드가 두 개 있으니 다이클로라이드, 얘는 클로라이드가 세 개 있으니 트라이클로라이드 붙이면 되지 않을까. 참 참신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음이온에 뒤에 다이나 트라이를 붙이는 경우를 꼭 붙이게 되면 앞에서도 이미 그 우리가 배웠었죠. 명명할 때
MgOH2다. 그러면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아니라 여기도 다이하이드록사이드 이런 식으로 다 붙였었겠죠. 자,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추가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경우에 저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유형2라고 적었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FE 얘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NO3, 2가 있으면 얘는 앞선 규칙대로 계속 배웠었던 방식대로 이름을 붙이면 아이언 나이트레이트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언 나이트레이트 이제 이 화학식이 먼저 주어져 있지 않고 이 이름을 먼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언 나이트레이트 화학식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FeNO3 2도 있고요. FeNO3 3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이언 나이트레이트는 무엇일까요? 자,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철과 같은 전이금속 산화물들은요, 전이금속이 들어가 있는 그 화합물들은요, 전이금속이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뒤에 음이온의 개수가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산화수에 대한 개념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배우도록 할 텐데요. 다만 전이금속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전이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걸 좋아하는데 전자를 고정된 개수로만 잃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원소들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이금속이 들어간 이성분 이온 화합물의 경우에는요. 특별히 양이온인 전이금속의 산화수를 로마 숫자로 같이 포함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는요. NO3는 NO3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1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있으니까 2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 있다는 소리죠. 음이온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FeNO3 2가 중성이 되려면 Fe는 뭐가 돼야 돼요? Fe 2 플러스여야 되는 거고 이 아래의 경우에는 어떤 탄소리예요? Fe 3 플러스여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 이 위에 있는 2 플러스에서 숫자 2를 가져온 게 플러스 2를 가져온 게 이게 바로 Fe의 산화수입니다. 얘는 플러스 3이 Fe3 플러스의 산화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씁니다. 아이언인데 지금 현재 산화수가 2다. 그래서 로마 숫자 2를 바로 옆에다 붙여 쓰고 나이트레이트라고 쓰면 됩니다. 자, 밑에 경우에는 이제 이해되겠죠? 3을 붙이고 나이트레이트라고 쓰면 영명법이 끝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언 클로라이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아이언 클로라이드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FeCl2가 될 수도 있고요. FeCl3도 있습니다. 둘 다 잘 만들어지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FeCl2면은 여기 앞에다가 아이언하고 2, 로마 숫자 2를 쓴 다음에 클로라이드를 쓸 거고요. 얘는 아이언 로마 숫자 3을 쓴 다음에 클로라이드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정확한 명명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연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익숙해집니다. 망가니즈 옥사이드가 있어요. 2 옥사이드. 자, 얘는 뭐예요? MgO입니다. 왜? 옥시전이 2-의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망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망간이는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네요. 마그네슘이 아니고 망가니즈니까 Mn이죠. 자, Mn2니까 여기가 2 플러스였단 소리죠. 그러면 MnO. 자,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화물을 의미하겠네요. 만약에 망가니즈 3 옥사이드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Mn2O3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산소는 2-이기 때문에 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러면 망가니즈는 지금 여기 보세요. 3으로 돼 있죠?
3가 양이온입니다. 따라서 3 플러스니까 2를 곱하면 플러스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더하면 0이 나와서 중성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비율이, 이러한 값이 맞아 떨어지려면 망가니즈는 Mn2, 그 다음에 O3로, 망가니즈 옥사이드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정리된 거는요, 주기율표에서 21번부터 30번에 해당하는 전이금속들인데요. 각각의 원소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산화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티타늄이다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까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학 책을 보면 책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산화수가 존재하는데 그 산화수를 원소별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칸튬이다 그러면 플러스 3을 좋아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이다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까지 다 만들 수는 있으나 가급적이면 플러스 3이나 플러스 6을 좋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이금속이 어떠한 음이온과 결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어떠한 상태의 산화 상태를 선호하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이어서 명명법에 대해서 쭉쭉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결합 화합물의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는 이온 화합물의 이제 명명법과 유사하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공유결합 화합물에 대한 이제 명명법을 할 텐데요. 다만 원자의 개수를 이제 접두사를 이용해서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CO가 있어요. 얘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온 결합 화합물의 명명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사실은 카본 뭐예요? 오ksi전이 있으니까 오ksi전은 그냥 음이온으로 작동할 테니까 옥사이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 이제 퀘스천이 하나 나오죠. CO2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카본 옥사이드인가요? 얘도? 그렇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원자의 개수를 이제 여기 보이는 접두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O2는 산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카본 다이옥사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CO는요. 카본 옥사이드가 아니라 카본 옥사이드가 하나라고 해서 모노를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모노 옥사이드인데 이 모음이 알파벳 모음이 반복되면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카본 모녹사이드 여기에 I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 결합 화합물에 대해서 명명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PCl3 어떻게 쓸까요? 포스포러스.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몇 개 있죠? 3개. 트라이클로라이드. 됐죠? SF6. SF4. 얘는 어떻게 할까요? 설퍼, 테트라, 플루오라이드입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N2O4. 자, 나이트로젠이 2개입니다. 따라서 다이 나이트로젠이고요. 옥시전이 4개입니다. 테트라 옥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테트라의 A와 옥사이드의 O가 겹치죠? 따라서 모음이 2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해서 테트록사이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잠깐 접두사에 대해서 잠깐 연습을 해보면요. 학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1개에 해당하는 접두사는 모노고요. 둘은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5개는 펜타죠. 여러분들 오각형이 영어로 뭐예요? 펜타곤이죠. 자, 그 다음에 정사면체 해줄 때 그 영어로 정사면체 영어로 뭐로 쓰죠? 테트라헤드론이죠. 자, 거기서 나온 단어가 테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육각형은 헥사곤이죠. 바로 접두사도 헥사입니다. 7은 헵타고요. 8개 팔각형인 옥타곤. 자, 거기서 나온 접두사가 옥타고요. 9은 노나, 그 다음에 10은 데카입니다. 자, 이러한 접두사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좀 더 명명법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갈륨 브로마이드. 자,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갈륨 브로마이드. 따라서 갈륨은 어디에 있죠? 주기율표에 바로 3A족에 있습니다. 보론, 알루미늄, 갈륨이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자를 3개를 잃고 양이온, 3가의 양이온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따라서 갈륨 브로마이드, 그럼 갈륨이 있고 브로마이드가 Br이 오는데 얘는 갈륨은 3 플러스일 테니까 Br 마이너스, 브로마이드는 여러분들 할로젠 원소죠.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일가의 음이온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따라서 갈륨 Br3가 되겠습니다. 갈륨 브로마이드는 Ga, Br3가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합물의 이름이 있으면 화학식을 적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화학식이 있으면 이름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뭐죠? 코발트죠. 코발트는 근데 전이금속입니다. 따라서 코발트, 그 다음에 2를 붙여줘야 되고요. 브로마이드입니다. 왜 2를 붙여야 되는지 알겠죠? Br2잖아요. 브로마이드에서 Br이, 브로민이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의 음이온을 잘 형성하고 이게 2개가 결합된 거니까 코발트는 당연히 2 플러스의 양이온이 되어야 되겠죠? 얘는 전이금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화합물은 아니고 이온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칼슘 S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CIUM이죠. 칼슘 뭐죠? 클로라이드입니다. 클로라이드의 개수가 2개지만 2개를 여기다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온 화합물이기 때문에. 자, 머큐리 옥사이드는 뭘까요? 머큐리하고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머큐리는 바로 수은이죠. Hg인데 옥사이드는 옥시전인데 옥시전은 2 마이너스를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머큐리 다음에 로마 숫자 2가 있으니까 Hg 2 플러스였다는 소리죠. 옥시전은 원래 2 마이너스니까 다시 말하면 Hg와 O가 1대1로 결합한 이 화합물을 의미하겠죠. 자, 아이온 옥사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F인데 로마 숫자 3이에요. 그럼 3 플러스네요. 옥사이드인데 옥시전은 2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Fe3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서로 이제 중성을 이루면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개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화학식은 Fe2O3입니다. 됐죠? 얘는 뭐죠? 소듐 설페이트입니다. 얘도 역시 이온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접두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포타슘이죠. 자, 얘는 어떻게 쓰냐? 포타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드로젠인데 하이드로젠이 2개짜리입니다. 다이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PO4죠? PO4는 PO4 2-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PO4 3-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포스페이트입니다. 폴리 아토믹 애나이온이죠? 폴리 포스페이트. 자, 앞에서 배웠던 테이블을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산에 대해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산에 대해서 명명하는 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배웠던 그 명명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어떠한 물질이 이제 산성을 띠는 물질이라면 그 물질 내 이름에다가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애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명명법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명명법 방식대로 이야기해도 되고, 또는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물질이 산이니까 그냥 뒤에다가 애시드를 붙여도 된다라는 건데, 애시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붙일 때는 이제 그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HCl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이름을 붙이면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HCl은 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붙이냐면요. 앞에 접두사 하이드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접미사 IC로 끝나는 접미사를 붙이면서 애시드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그 음이온이 되는 건 클로린인데, 그래서 이 클로린에다가 하이드로를 붙이면서 클로린이죠. 근데 끝에다가 IC 접미사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하이드로, 그 다음에 끝에 IC를 붙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클로라고 하는 건 바로 CL에서 온 그 용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고 봤더니 이 물질이 산이다. 그래서 뒤에 ACD라고 붙인 거죠. 한번 다른 걸 연습해 보면 이제 또 감이 생길 겁니다. HBr은 뭐죠? 사실은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입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했던 방식대로 이름을 붙이면 하이드로 자 브로믹 애시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물질이 애시드라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 또는 하이드로브로믹 애시드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요.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또는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만국 공통어입니다. 됐죠?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옥소 애시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산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산에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산소산이라고 하는데, 산의 명명법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산소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언급한 산은 이제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산소를 포함하는 산을 다루기도 합니다. 이제 산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물질 안에 산소의 개수를 이제 다양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산은 산인데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산소산 또는 영어로는 옥소 애시드라고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산소산의 경우에는요, 산 내부에 산소의 개수가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소 개수 하나의 차이로, 산소 개수가 한 개가 더 많냐 한 개가 더 적냐의 차이로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산들이 있어요. HClO, 그 다음에 HClO2, HClO3, HClO4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산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산의 전미사를 IC 애시드,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이 전미사를 붙이고 여기에서 이제 산소 원자를 한 개 더 들어가면 per IC 애시드, 여기서 산소를 하나 더 들어가면요 per IC 애시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별표로 한 개. 여기서 산소 한 개를 제거하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산소 한 개를 제거하면은 이 IC 대신에 OUS 애시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제거하면요, 만약에 제거할 수 있는 산소가 있어가지고 제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이포를 붙여가지고 끝에 OUS 애시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연습을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HClO로 되어 있는 이러한 옥소 애시드의 경우에 HClO3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얘는 이름이 클로릭 애시드입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뭐였죠? 이게 기준에 해당하는 애시드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고 했죠? 클로릭 애시드, IC 애시드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산소 원자를 한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죠? HClO4인데 산소 원자 하나 더 했기 때문에 per IC 애시드. 다시 말하면 얘는 per 클로릭 애시드입니다. 앞에 per를 붙였어요. 여기 띄어 쓰지 않습니다. 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산소를 하나 뺐습니다. HClO2가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IC 대신에 OUS를 붙입니다. 그래서 CHLOR, IC를 붙이던 걸 OUS를 붙여서 클로러스 애시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갈게요. 산소 하나 더 떼면 하이포클로러스 애시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다 붙입니다. 다 붙였어요. 자, 이걸 외우려면 꽤 머리가 아픈데요. 뭐 외우면 좋지만 사실 저는 이제 외우는 것을 꼭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산의 경우에 다양한 개수의 산소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산소 개수에 따라서 산소산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추후 필요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명법을 이제 규칙을 통해서 배워보았고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명명법은 사실 2장에서 처음 나오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챕터에서 주제에 맞게 다루어지는 물질에 따라서 계속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화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다루는 여러 물질들에 대한 공식,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이 다루고 있는 물질이라면 그 공식적인 이름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더라도 친해지면 좀 쉽게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화합물이 나올 때마다 이름을 붙여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2장까지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장에는 드디어 3장 화학량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더 화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